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을 지난 9일,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이 10일입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2021년 전략적 경쟁법, 이런 이름을 달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하고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이 공동 발의한 겁니다. 280쪽의 법안인데요. 대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군사,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우선 경제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 침해자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추적하고 중국이 홍콩을 미국의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통신, 반도체, 군사장비 같은 여러 사업 분야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의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대학 같은 상급 교육기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 대학이라든지 공자학원 등을 통해서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에 따른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가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 조치들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또 중국 신장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인 유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과 강제 불임, 이런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신장 유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하다만 중국 관료에 대해서 추가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국 군사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거론이 또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특히 중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확장에 앞서서 동맹국들과 무기 규제 공조, 협력을 증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반중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확대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체와 순항미사일, 재래식 병력과 핵, 우주, 사이버 공간 같은 이런 전략적 도메인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번째는 외교 전략 부분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가지고 미국의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동맹과 협력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과의 협력 증대를 촉구하면서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불이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이 한반도 관련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 우선 이 한국과 1953년 체결했던 상호방위 조약 중에서 태평양 영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을 선언하는 제3조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조항에 따라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북한 관련 전략입니다. 이 법안의 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CBID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또 압박에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또 선박 간의 환적 같은 이런 북한을 오가는 수송에 엄격한 차단이 포함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기업들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도 압박 일환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발의한 이 법안 가운데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동맹이 합당한 역할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에 줄곧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가지고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가지고 장기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혀왔죠. 미국이 동맹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은 동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번 대중국 견제법에서도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핵심 동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한국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가 됐는데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친중 원미, 그러니까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멀리하는 이런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중국 견제법에는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서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미국의 뜻에 반하는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방향과 완전히 엇나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하는 동일한 시각에 중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죠. 그 자리에서 중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끼리는 한다는 외교 국방 2+2 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밀착되어 있는 이 한국 정부를 미국에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동맹국 취급을 하면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선거 전략과 관련된 반일 선동,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한일 관계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역할 수행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국내 정치용 반일 선동이 국제적 안보 전선을 무너뜨려버린 셈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그리고 방공망,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에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 나라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대화 그리고 합동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도 쿼드 이론이기도 한 이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훨씬 더 많이 강조됐죠. 또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체결된 삼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심화해야 된다라고 이 법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쿼드 참여에 부정적이죠. 이렇게 한국은 동맹국이라고 그러면서도 동맹다운 일에는 참여를 꺼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의 역할도 줄어들고 거론도 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은 불과 8번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 동맹국 연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도체,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과 기술의 혁신,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은 이런 과학기술 연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들게 되는 이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서도 빠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 유럽연합,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다 명시가 됐는데 한국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에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기술 쇄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 말고도 미국, 일본, 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에서도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이 협력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1대1로에 맞서기 위해서 통합해 나가야 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인데요. 한국은 아예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외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법안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분명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도 미사일 방어와 또 인권입니다. 여기서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미국의 MD 체제를 일컫는 것인데 한국은 구태여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걸 또 중국 당국에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문재인 정부에게는 금기어죠. 신장 이후로 인권 역시 문재인 정부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대중국 견제 법안을 오는 14일, 미국 시간 14일이니까 한국 시간 15일이죠. 표결에 붙입니다.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곧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악천후가 몰려오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엉뚱한 데만 쳐다보면서 애써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태풍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정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